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1 2단원 전자기학의 세 번째 소단원인 반도체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첫 번째 차시로 고체의 전기 전도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를 이루고 있는 전자는 원자 핵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기 때문에 전자의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원자 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커지게 됩니다.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멀어질수록 작아지긴 하지만 위치 에너지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총 에너지는 멀어질수록 커지게 되죠. 이게 얼마나 클지는 레벨 2에서 좀 더 정량적으로 계산해 볼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총 에너지를 세로축에 표현해 보면 이런 식으로 불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도 양자역학 단원에서 자세히 배우게 될 건데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레벨 3 정도는 되어야 제대로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궤도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띄엄띄엄하게 이산적으로 분포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에너지 레벨, 에너지 준위라고 부릅니다. 즉 원자를 이루고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특별히 허용되는 이산적인 값만 가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원자 속의 전자가 특정 에너지를 점유하고 있을 때 전자가 외부와 교환할 수 있는 에너지는 이런 이산적인 양이 되겠죠. 전자가 에너지 교환을 통해서 에너지 준위가 바뀌는 현상을 트랜지션, 전이라 부릅니다. 전자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얻으면 원래 상태보다 높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될 거고,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하게 되면 원래 상태보다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하게 됩니다. 원자는 보통 이 에너지 차이만큼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기 때문에 원자의 스펙트럼이 불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물질은 이런 원자가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물질 속에 있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자신이 속해 있는 원자 속에서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원자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자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게 되면 개별 원자가 가지는 에너지 준위가 조금씩 변화하는데요. 원자 사이 거리가 고체 수준으로 매우 가까워지게 되면 전자 궤도가 상당히 많이 겹치기 때문에 전자의 에너지 구조가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되죠. 이렇게 되면 고체 속에서 나타나는 전자의 에너지가 더 이상 이산적으로 보이지 않고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진짜 연속은 아니고 궤도가 겹쳐서 상호작용하게 되는 원자 수만큼 에너지 준위가 촘촘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에너지는 더 이상 에너지 레벨, 준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에너지 밴드, D라는 말을 쓰게 되죠. 우리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허용된 D라고 부르고 허용된 D 사이의 간격을 밴드 갭, D 간격이라 부릅니다. D 사이 간격은 전자가 가질 수 없는 에너지를 의미하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D로 간주해서 금지된 D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레벨 1에서는 고체의 에너지 띠 형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성적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이 에너지 띠를 직접 계산하는 건 레벨 4 양자역학에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고체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띠로 보일 정도로 많지만 그만큼 많은 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점유하게 됩니다. 만약에 걔가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인 바닥 상태라면 전자는 가능한 한 낮은 에너지 상태부터 차례로 채우게 될 건데요. 이때 전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에너지를 페르미 에너지라 부릅니다. 페르미는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미국의 물리학자인데요. 전자와 같은 페르미온 입자들의 통계적 분포를 규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닥 상태에서 페르미 에너지보다 낮은 에너지띠에는 전자가 가득 차 있고 페르미 에너지보다 높은 에너지띠에는 전자 없이 비어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전자가 가장 높은 에너지까지 채워진 띠를 밸런스 밴드, 원자가 띠, 그 위에 비어 있는 띠를 컨덕션 밴드, 전도띠라 부릅니다. 이걸 전도띠라 부르는 이유는 전자가 전도띠의 에너지를 점유했을 때 전자는 고체 격자에 강하게 속박되지 않고 전하 운반자로서 전기 전도에 기여하는 고체 내의 자유전자가 되기 때문이죠. 사실 많은 교과서에서 도체 내에서 전기 전도에 기여하는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자유전자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는 있지만, 사실 전자가 전도띠에 있어도 원자 핵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엄밀하게 프리 일렉트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레벨 3 양자역학에서 엄밀하게 용어 구분을 하게 될 겁니다.
전자 하나가 이렇게 전도띠의 에너지 하나를 점유하게 되면 원자과 띠에는 전자가 빠진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요. 주변 전자들이 이 빈자리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과 띠의 빈 공간 역시 전기 전도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전자가 차례대로 빈 공간을 차지하는 과정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것보다 빈 공간이라는 실체가 직접 전자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마치 물속에서 물이 빠진 빈 공간인 기포가 있을 때 근처에 있는 물이 그 자리를 채우면서 이동하는 과정을 기포라는 실체가 물의 움직임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걸로 생각하는 게 편한 것처럼요. 그래서 전자의 빈 공간은 원자과 띠 내에서 양전하를 운반하는 전하 운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양전하를 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빈 공간을 홀, 양공이라 부르죠. 개가 바닥 상태라는 건 개가 가진 에너지가 가장 낮아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개의 온도가 0켈빈으로 수렴해야 합니다. 이때는 전도띠와 원자과띠 모두에 전하운반자가 생기지 않게 되죠. 여기서 개의 온도가 조금이라도 증가하면 일부 입자들이 들뜬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도띠와 원자과띠에서 전자와 양공이 각각 생기게 됩니다. 온도가 더 증가하면 전자와 양공의 수도 증가할 거고요. 고체가 가진 퍼미 에너지가 이렇게 띠 사이에 위치한다면 전도띠와 원자과 띠가 떨어져 있게 되겠지만 고체의 종류에 따라서 퍼미 에너지가 허용된 띠 내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퍼미 에너지까지 채워지기 때문에 퍼미 에너지 근처에 채워진 상태와 비어있는 상태가 함께 존재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퍼미 에너지 근처의 전자들이 상태를 쉽게 바꾸면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에 관여하는 자유전자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체를 컨덕터, 도체라 부를 수 있겠죠. 도체에서는 원자과 띠와 전도띠의 구별이 물리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굳이 양공의 개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띠와 원자과 띠가 분리되어 있어서 퍼미 에너지 근처에 전자가 점유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고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전자 양공쌍이 생기는 고체를 인슐레이터, 부도체라 부를 수 있겠죠. 이런 차이 때문에 고체의 온도가 올라갈 때 도체와 부도체 차이도 존재하게 되는데요. 부도체의 경우는 온도가 증가하면 전자 양공쌍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좋아집니다. 즉 온도가 높을수록 비저항이 감소하죠. 근데 도체의 경우는 온도가 올라가도 자유전자의 수가 많아지는 효과는 별로 의미 없습니다. 원래 많으니까요. 대신에 온도가 높아지면 금속 원자가 진동하는 진폭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하 운반자의 이동에 방해를 받는 효과가 더 커져서 전기 전도성이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즉 도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비저항이 커지는 거죠. 여기서는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고 도체나 부도체의 비저항이 온도에 어떤 식으로 의존하는지는 레벨 3에서부터 정량적으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띠 간격이 너무 넓으면 전자 양공쌍이 생기기 위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은 온도라도 띠 간격이 좁은 고체에 비해서 적은 양의 전자 양공쌍이 생성됩니다. 따라서 띠 간격이 넓으면 자유전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원자과 띠와 전도띠가 떨어져 있어서 도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띠 간격이 꽤나 가까우면 상온에서도 전자 양공쌍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꽤 좋아집니다. 우리는 이런 고체를 세미컨덕터, 반도체라 부르죠. 반도체라 부를 수 있을 만한 띠 간격은 대략 1 일렉트론 볼트 정도인데요. 일렉트론 볼트라는 단위는 표준 단위로 이렇게 정의되는 매우 작은 에너지 단위입니다. 그래서 미시세계의 에너지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는 단위죠. 그런데 이 수치만 보면 기본 전하량과 같습니다. 그래서 1 일렉트론 볼트는 단위 표현 그대로 전자와 같이 기본 전하를 가진 입자 하나를 전위 1볼트 높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라는 뜻인 거죠. 띠 간격이 대략 2에서 3 일렉트론 볼트가 넘어가는 부도체는 반도체 역할을 하기는 힘듭니다. 물론 띠 간격이 넓어도 온도를 계속 올리면 전자 양공쌍이 더 생길 수는 있지만 부도체는 고체 상태를 유지할 만한 온도에서 전기가 통할 수 있을 만큼의 전하 운반자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원소의 전기적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기율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외곽 전자수가 하나인 1족 원소와 최외곽 전자수가 2개인 2족부터 12족 원소는 이온화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화학 결합을 할 때 전자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제외한 이 원소들은 메탈, 금속이 되죠.
주기율표의 왼쪽 부분으로 갈수록 전자를 내놓는 금속성이 강해지기도 하지만 전자의 껍질 수가 클수록 원자핵과 전자의 결합이 약해져서 전자를 내놓을 가능성이 또 높기 때문에 주기율표의 아래 부분으로 갈수록 금속성이 더 강해집니다. 즉 금속은 전자를 쉽게 잃어서 자유전자가 많고 전기가 잘 흐르는 도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주기율표의 반대 방향으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높아지는데요. 비금속은 전자를 강하게 붙잡고 있어서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부도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18쪽 원소는 비활성 원소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대략 이 정도 원소가 수소를 포함해서 비금속 원소가 됩니다. 그리고 납이나 비스무트 같은 원소들도 전자 껍질이 많기 때문에 금속으로 동작할 가능성이 높죠. 여기서 금속과 비금속 원소 사이에 있는 원소들은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탈로이드, 준금속이라 부릅니다. 이 경계는 명확한 경계는 아니라서 셀레늄, 폴로늄, 아스타틴과 같은 원소들은 준금속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안 그러기도 합니다. 준금속은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높죠. 여기서 계속 가능성이 높다라고만 언급하는 건 앞에서도 공부했듯이 도체, 부도체, 반도체의 구분은 에너지 띠의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주기율표에 나타나는 순수한 원소의 금속성은 도체가 될지 부도체가 될지에 대한 경향성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금속과 비금속을 이온 결합시켜서 만든 징크 옥사이드나 갈륨 아스나이드 같은 물질도 에너지 띠의 구조상 반도체가 됩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직접적인 계산을 하진 않을 거고요. 원소의 몇 가지 실제적인 수치로 개념만 정성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전자가 원자로부터 완전히 탈출해서 진정한 자유전자가 되었을 때의 에너지를 0으로 정의합니다. 공간적으로 본다면 원자의 속박, 즉 전기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무한히 멀리 있는 전자가 되죠. 이때 전자에게 허용되는 에너지는 바닥 상태일 때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볼트, 첫 번째 들뜬 상태가 마이너스 3.4 일렉트론볼트, 그 위가 마이너스 1.51 일렉트론볼트입니다. 에너지 준위는 무수히 많지만 가장 낮은 3개의 에너지만 표현해봤습니다. 따라서 수소 원자가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는 이 에너지 준위의 차이값인 10.2 일렉트론볼트, 12.09 일렉트론볼트, 1.89 일렉트론볼트 등이 되죠.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를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제공해줘야 하는 에너지가 13.6 일렉트론볼트인데요. 중성 수소 원자로부터 전자 하나를 떼는 데 필요한 에너지, 즉 이온화 에너지는 13.6 일렉트론볼트가 됩니다. 이제 양성자가 2개 있고 전자가 하나만 있는 헬륨 양이온을 생각하겠습니다. 헬륨 양이온은 수소 원자 핵에 비해서 전하량이 2배 더 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자를 빼는 건 수소 원자에서 빼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됩니다. 헬륨 양이온의 바닥 상태 에너지는 대략 마이너스 54.4 일렉트론볼트이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는 54.4 일렉트론볼트가 되죠. 이번에는 중성 헬륨을 생각하겠습니다. 중성 헬륨은 전자가 2개이기 때문에 전자 하나를 빼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원자 핵의 전기력만 가지고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 전자 하나가 원자 핵의 일부를 차폐하는 스크리닝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헬륨 양이온보다는 전자를 빼기가 쉬워지죠. 헬륨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는 대략 24.6 일렉트론볼트 정도로 헬륨 양이온보다는 전자를 빼기 쉽지만 수소 원자보다는 어렵습니다. 원자 번호 20번까지 이온화 에너지를 일렉트론볼트 단위로 적어보겠습니다.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집니다. 즉 전자를 떼는 것이 힘든 비금속성이 강해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왼쪽 아래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집니다. 즉 전자를 떼는 것이 쉬운 금속성이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준금속, 실리콘, 규소의 에너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규소의 원자 번호는 14번이고 14개의 전자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나머지 4개가 세 번째 껍질에 배치됩니다. 이 배치의 의미와 에너지의 정량적 계산은 레벨 3에서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화학 시간에 배운 전자 배치의 결과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규소 원자의 세 번째 껍질에서는 s오비탈의 2개, p오비탈의 2개가 배치되는데요. 화학 결합은 주로 최외곽 전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최외곽에 있는 두 오비탈의 에너지만 그려보면 p오비탈에 배치되는 전자 에너지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표현된 규소의 에너지 준위는 원자 하나만 있을 때의 모습이고 가장 가까이 있는 원자까지의 거리를 r로 뒀을 때 거리 r에 따른 에너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원자가 가까워지면 에너지 띠가 생긴다는 걸 쉽게 볼 수 있죠. 규소의 최근접 원자 간 평균 거리는 1기압 300켈빈에서 대략 235피코미터입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의 원자가 가지는 4개의 전자는 전부 아래쪽 띠에 배치되기 때문에 두 띠는 각각 전도띠와 원자가 띠가 됩니다. 그리고 띠 간격은 1.12 일렉트론 볼트이기 때문에 순수한 규소 고체는 반도체가 되죠. 최근접 원자 사이의 평균 간격은 압력이나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구조를 통해서 띠 간격 역시 압력이나 온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절마늄에서도 비슷한 에너지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프는 당연히 똑같을 순 없겠지만 계략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용할게요. 절마늄은 최외곽 전자가 네 번째 껍질에 있고 최근접 원자 간 평균 거리는 표준 상태에서 245피코미터 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규소보다 전자 껍질이 하나 더 많기 때문에 평균 거리가 좀 더 멀겠죠. 그리고 절마늄의 띠 간격은 0.66 일렉트론 볼트로 상당히 가깝습니다. 따라서 같은 온도에서 규소에 비해서 전자 양공의 개수 밀도가 1000배 정도 더 크게 나타나죠. 이번에는 실제 고체의 비저항이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저항 공부할 때 사용했던 금속, 구리입니다. 구리는 표준 상태에서 비저항의 10-8승 옴미터 정도 되죠. 구리는 도체이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해도 전하 운반자의 수가 거의 변하지 않고 금속 원자의 진동이 증가하면서 전하 운반자의 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비저항이 증가하게 됩니다. 대략 200켈빈에서 400켈빈 사이 구간에서 구리의 비저항은 거의 선형적으로 변하게 되죠. 이번에는 반도체인 규소입니다. 규소의 비저항은 모든 온도 구간에서 도체인 구리보다 월등히 높은데요. 대신에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비저항이 급격하게 감소됩니다. 이건 반도체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온도가 높아지면 전자 양공쌍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것도 지수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비저항은 지수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부도체도 하나 비교해 봐야겠죠? 실리카라고 부르는 이산화규소 SiO2는 부도체이기 때문에 규소나 구리에 비해서 훨씬 더 비저항이 높습니다. 지금 그래프는 이해를 위해서 실제 스케일을 반영하진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로그 스케일로 그리지 않는 이상 개형조차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산화규소 역시 온도에 따라서 전자 양공쌍이 생기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하면 비저항이 감소한다는 사실은 반도체인 규소와 똑같이 적용됩니다. 대신에 띠 간격이 9 일렉트론 볼트 정도이기 때문에 전자 양공쌍 자체가 거의 없죠. 실제 300켈빈의 온도에서 규소와 이산화규소의 전하운반자 개수 밀도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온에서 실리카는 사실상 전하운반자가 없는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실제 수치에 대한 대략적인 느낌만 가지고 가고 레벨 3나 4에서 정량적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자 속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준위가 원자 사이의 간격이 고체 수준으로 가까워졌을 때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연속적인 띠 형태가 된다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대신에 모든 구간에서 연속은 아니고 몇 개의 허용된 띠가 있고 허용된 띠 사이에 금지된 띠인 띠 간격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열적으로 바닥 상태라면 고체 내의 전자는 퍼미 에너지까지 점유하게 되는데요. 퍼미 에너지가 허용된 띠 가운데 있다면 퍼미 에너지 근처에 부분적으로 채워진 띠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전자, 즉 전도전자가 많은 도체가 되었고요. 퍼미 에너지가 금지된 띠 부분에 있다면 퍼미 에너지 위쪽 띠를 전도띠, 아래쪽 띠를 원자가 띠로 구분할 수 있었고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의 간격이 대략 2 일렉트론 볼트 이하인 경우에는 반도체, 대략 3 일렉트론 볼트를 넘어가는 경우는 부도체가 되었습니다. 이건 반도체든 부도체든 열적으로 들뜬 상태가 되면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전도띠로 올라가게 되고 전도띠에는 전자가 원자가 띠에는 양공이 생기면서 전기 전도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띠 사이 간격이 대략 3 일렉트론 볼트가 넘어가게 되면 상온에서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는 비율이 거의 사라지기 때문이죠.
물론 띠 간격에 대한 명확한 경계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반도체인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물리적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수준의 전기 전도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치적인 경계보다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에 따라서 전기 전도성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정성적인 분석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